사랑하는 손주를 보기 위해 면회를 온 할머니의 도시락 걷어찬 중위 앞에 전화 한 통으로 군단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정체가 예비역 3스타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동두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와도 같은 이곳에 자리한 제28보병사단은 무적태풍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늘 팽팽한 긴장감과 활기가 넘실댔다. 사단 정문 위병소 너머로 보이는 늠름한 부대 전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함성과 땀방울로 채워져 있었다. 그 계절은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의 문턱, 따사로운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는 오후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익숙한 군대의 공기를 느꼈다. 70평생의 절반 이상을 군과 함께 보냈지만 전역 후 민간인으로 돌아온 지금 군부대를 찾는 감회는 남달랐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걸음걸이에서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묻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늘만큼은 온전히 할머니로서 사랑하는 외손자의 얼굴을 보러 온 길이었다. 손자는 이제 갓 일병 계급장을 단 풋내기 군인이었다. 훈련소 수료식 이후 처음으로 갖는 면회였다. 할머니는 손자가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몇 가지 마른 반찬을 새벽부터 일어나 만들었다. 행여 음식이 식을 새라 보온 도시락에 담고 보자기로 곱게 싸맨 손길에는 손자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가득했다. 부대 앞까지 오는 길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손자를 만날 생각에 할머니의 얼굴에는 내내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위병소 앞에 다다르자 근무를 서던 헌병들이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할머니는 주민등록증을 건네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병교육대대 소속 2병 김민준 1병 면회 왔소. 헌병은 신분증과 면회 신청 기록을 대조하더니 위병소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이진호 중위님, 면회객 오셨습니다. 잠시 후 위병소 안에서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의 장교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하나, 중위 계급장이 유난히 반짝였다. 그는 위병소의 책임 장교인 이진호 중위였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할머니의 행색과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경계심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김민준 일병 말입니까? 면회 신청은 제대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손에 드신 건 뭡니까? 이 중위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손주 먹일 음식이라오. 집에서 직접 만들어 왔소. 음식물은 반입이 안 됩니다. 이 중위는 단칼에 잘라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융통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제지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되물었다. 반입이 안 된다니? 부대 규정상 가족이 가져온 음식은 지정된 면회실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할머니의 말에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중위는 오히려 할머니의 그런 태도가 거슬린다는 듯 더욱 날카롭게 반응했다. 규정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요즘같이 위생이 중요한 시기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냄새가 나는 음식은 더더욱 안 됩니다. 냄새라는 단어에 이중위는 유독 힘을 주었다. 사실 그는 오늘 아침부터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간밤에 동기들과 과음을 한 탓이었다. 속이 메스꺼리는 와중에 할머니의 도시락 가방에서 풍겨나오는 달짝지근한 갈비찜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컨디션 난조에서 비롯된 짜증을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셈이었다. 할머니는 이 젊은 장교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단번에 간파했다. 군 생활 내내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을 겪어오면서 쌓인 연륜이었다. 그녀는 굳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이보시오, 젊은 장교. 군의 규정은 국민의 편의와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의 감정으로 함부로 재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오. 내가 가져온 음식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도 없고 면회실에서 손주와 함께 먹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오? 할머니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이중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시골 촌부로만 생각했던 노인에게서 예상치 못한 반격이 들어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강압적인 태도로 나왔다. 어르신, 제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규정을 들먹이시는데 여기 위병소의 책임자는 접니다. 제 판단이 곧 이곳의 규정입니다. 정 그렇게 억울하시면 사단 감찰실에 민원이라도 넣으시든가요. 그의 말투에는 노인에 대한 조롱과 무시가 노골적으로 배어 있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을, 그것도 연로한 노인을 겁박하는 모습은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추태 그 자체였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며 군인의 명예와 품격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손자를 만나러 온 길에서 마주한 젊은 장교의 모습은 그녀가 지켜온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 했다. 젊은이, 지금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겠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하지만 숙취와 오만함에 눈이 먼 이중희에게는 그저 노인의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피식 웃으며 더욱 오만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쏘아보았다. 책임? 당연히 지죠. 일개 민간인 상대로 제가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이중희는 손짓으로 할머니를 쫓아내려는 신용까지 했다. 바로 그 순간 위병소 옆을 지나던 병사 한 명이 이 광경을 보고 조심스럽게 이중희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중희님, 그래도 어르신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날도 더운데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중희는 오히려 자신을 말리는 병사에게 버럭 화를 냈다. 넌 빠져. 지금 근무 중에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교한테 훈계질이야? 병사는 질책에 움츠러들어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갔다. 위병소 주변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젊은 장교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손주와의 면회 문제가 아니었다. 군의 기강과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평생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위병소를 감싸는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진호 중위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저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노인이 몹시도 거슬렸다. 어떻게든 굴복시켜서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어르신, 아직도 안 가셨습니까? 정말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려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이 중위는 군법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휘둘렀다. 민간인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단어일 것이라 지레짐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박순자 할머니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희미한 실소마저 머금고 있었다. 군법이라 젊은 장교가 군법을 이야기하니 참으로 흥미롭구려. 그럼 묻겠소. 지금 나에게 적용하겠다는 군법이 대체 무엇이오? 군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나의 면회를 불허하고 내가 가져온 음식을 위협적인 물건으로 간주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보시오. 할머니의 입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법률 용어에 이중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저 민간인을 억누르기 위해 군법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뿐
구체적인 법 조항까지 꿰고 있을 리 만무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시는 겁니까? 일개 민간인이 군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도시락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 음식물, 누가 압니까? 이 안에 무슨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을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대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위해 물품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해 물품. 손자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 한순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기가 막혔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위해 물품이라 군수품 관리법에 명시된 위해 물품의 정의에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었던가. 내가 알기로는 폭발물이나 인화성 물질 혹은 장병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갈비찜이 총알이라도 된단 말이오? 할머니의 조목조목 이어지는 반박에 이중위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대응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남은 것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분노와 오기뿐이었다.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이 노인네가 정말 가라면 갈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이 중위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의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자기에 쌓여있던 도시락 통들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플라스틱 뚜껑이 깨지고 그 안에서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갈비찜은 흙먼지와 뒤섞였고 곱게 붙인 계란말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으깨졌다. 잡채와 나물 반찬들이 시커먼 아스팔트 바닥 위를 처참하게 더럽혔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저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손자를 향한 사랑이었고 밤새 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정성이었다. 그 모든 것이 젊은 장교의 오만과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할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이 중위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보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할머니의 탓이라는 듯 삿대질을 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꺼져 노인네야. 다시 한번 우리 부대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봐. 그때는 영창에 쳐넣을 줄 알아. 꺼져 노인네야. 그 말은 비수처럼 할머니의 가슴에 꽂혔다. 국가에 헌신한 청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살아온 세월 3군을 호령하던 푸른 별의 영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주변에 있던 위병소 근무자들과 지나가던 병사들 모두 이 끔찍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이중위를 말리지 못했다.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다.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묻은 갈비찜 한 조각, 으깨진 계란말이, 부스러기 그녀의 손길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위병소의 한 병사가 보다 못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할머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만류했다. 아니다. 괜찮다.
그녀는 흩어진 음식들을 대강이나마 깨진 도시락통에 주워 담았다. 더 이상 손주에게 먹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정성을 참아 그 더러운 바닥에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엉망이 된 도시락 가방을 추스른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이진호 중위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깊고 서늘한 분노 그리고 무서운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젊은이, 오늘 자네가 한 짓은 단순히 노인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야. 자네는 군복의 명예를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한 것이네. 나는 오늘 자네에게 참된 군인이 무엇인지, 그 어깨에 달린 계급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겠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하던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 중위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하, 웃기시네. 노인네가 뭘 어쩌시겠다고. 훈계는 집에 가서 손주한테나 하세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품 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이내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김태환입니다.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다, 김 장군. 지금 당장 사단 정문으로 나오게. 수화기 너머 제28보병사단장 김태환 소장의 귀에 꽂힌 목소리는 분명 익숙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그는 순간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되물었다. 실례지만 누구? 나 박순자 장군이야. 박순자 장군.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김태환 소장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땅 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박순자.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여군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으로 별 3개 중장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김태환 소장이 아직 풋내기 소위였던 시절, 그녀는 이미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비록 지금은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군 내부에서 그녀가 가진 상징성과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김 소장에게 그녀는 단순한 선배 장군이 아니었다.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자 영원한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전역 후 단 한 번도 사적인 용무로 군부대를 찾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것도 지금 당장 사단 정문으로 나오라는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예. 소장, 아니 장군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 소장은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지. 5분 주겠네. 5분 안에 내 눈앞에 나타나게. 뚜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김 소장은 잠시 멍하니 끊어진 전화기만 붙들고 서 있었다. 5분. 사단장실에서 정문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이성을 되찾자마자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다급하게 호출했다. 당장 작전 차량 대기시켜. 1분 내로 현관 앞에 대기하도록. 전속부관 당장 따라와. 김 소장은 모자를 챙겨들 새도 없이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박순자 장군이 직접 정문까지 행차했단 말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대형 안보 사고, 부대 내 가혹 행위,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 복도를 달려나가는 김 소장을 보며 사단 참모들과 부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평소 호랑이처럼 무섭지만 늘 냉철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던 사단장이 저렇게 혼비백산하여 뛰어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사단 본청 현관 앞에는 이미 검은색 지휘 차량이 급정거하며 대기하고 있었다. 김 소장은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뒷좌석에 몸을 구겨 넣으며 운전병에게 소리쳤다. 정문으로. 최대한 빨리. 차량은 굉음과 함께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김 소장은 뒷좌석에 앉아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는 전속부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정문 근무 책임자가 누구냐? 전속부관은 재빨리 무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했다. 예, 사단장님. 오늘 위병소 책임 장교는 본부대 소속 이진호 중위입니다. 이진호? 김 소장은 이름을 되뇌었다. 그다지 귀에 익은 이름은 아니었다.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어떤 장교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부디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그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한편 위병소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다. 이진호 중위는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비아냥거렸다. 어이구, 뉘신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빽이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어디 군단장님한테라도 전화하셨습니까?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 병사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정문 입구 쪽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모두 긴장하며 차가 오는 방향을 주시했다. 차량은 위병소 앞에 급정거하며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운전병이 채 차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뒷좌석에서 김태환 소장이 뛰쳐나오듯 내렸다. 그는 모자도 쓰지 못한 부스스한 머리, 황급히 나오느라 흐트러진 군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빛나는 별 소장 계급장은 그가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김 소장은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박순자 할머니를 찾았다. 그리고 위병소 한쪽에 초라하게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이진호 중위는 갑자기 나타난 사단장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다. 사단장이 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했는지, 그리고 왜 저 노인에게 달려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김 소장은 박순자 할머니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 소장 김태환. 장군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경례 구호는 위병소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위병소의 모든 근무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특히 이진호 중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빛마저 돌았다. 장군님? 자신이 방금 전까지 노인네라고 부르며 모욕하고 정성껏 싸운 도시락을 내동댕이 쳤던 저 초라한 할머니가 장군님이라고. 그것도 사단장이 직접 달려와 깍듯이 허리를 숙이며 경례를 하는 그런 엄청난 존재였다고. 이 중위의 머릿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김 소장의 경례를 말없이 받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자신의 도시락 가방을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 장군, 이게 지금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의 모습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 소장은 그제야 할머니의 발치에 처참하게 흩어져 있는 음식물들을 발견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얼굴과 그 옆에 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이진호 중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다. 김 소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진호 중위를 향해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소리쳤다. 이진호 중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태풍의 눈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김태환 소장의 포효는 위병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늘을 찢을 듯한 분노가 담긴 그의 목소리에 이진호 중위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히고 부동자세를 취했지만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두 다리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웠다.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아느냐? 내 눈에는 이분이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더냐? 김 소장은 이 중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사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한 부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모욕당한 것을 목격한 제자의 모습이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중위는 겨우 목구멍에서 쥐어짜 내듯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변명은 오히려 김 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몰랐으면 이따위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 군복을 입은 장교가 민간인을, 그것도 연로하신 어르신을 이따위로 대우해도 된다는 것을 어느 나라 군법에서 배웠나? 내 놈이 배운 군인 정신이 고작 이것이었더냐? 김 소장의 질책은 천둥 소리처럼 위병소를 울렸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것은 또 무엇이냐? 어르신께서 손주를 위해 정성껏 싸오신 음식을 내 놈이 감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더냐? 내 놈은 사람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다. 군인의 명예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린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 사단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이중위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공포의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위병소의 다른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사단장의 분노가 어디까지 뻗칠지 몰라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김 소장은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헌병대장 당장 이자를 직위해제하고 대기시켜. 사단 감찰실은 특별조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의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도록. 위병소 근무자 전원 사건 경위서를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단 한치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곧바로 달려온 헌병들이 이진호 중위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 중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헌병들에게 끌려갔다. 그가 끌려가면서 흘깃 돌아본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 무표정이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김 소장은 다시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고개 들게 김 장군. 자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 젊은 장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네. 저런 정신 상태로 총을 들고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예, 장군님. 제 모든 직책을 걸고 이번 일은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번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김 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사단 전 장병에게 금일 발생한 사건을 가감없이 전파하도록. 대민 마찰 사고가 아니라 군 기강 문란 및 하극상에 준하는 중대 사건으로 명명해. 그리고 사단장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작성해서 어르신께 전달하고 부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잃어버린 군의 명예를 되찾는 길은 투명한 공개와 진심 어린 사과뿐이다.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다. 사태를 수습하는 능력은 과연 사단장이라 불릴만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음식들은 제가 정중하게 수습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그냥 두게. 이것은 내 손주를 향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저 오만한 장교와 자네, 그리고 이 부대 전체가 봐야 할 부끄러운 증거가 되었네. 모두가 보고 반성해야 해. 그녀의 말에 김 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우선 손주부터 만나야겠네. 면회실로 안내해주게.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본래의 목적을 이야기했다. 김 소장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할머니를 안내했다. 예, 장군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 소장은 할머니를 자신의 지휘 차량에 정중히 모셨다. 차에 오르기 전 할머니는 위병소에 남아 떨고 있는 젊은 병사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들은 아무 잘못 없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나는 잘 알아. 하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주길 바라네. 그것이 진정으로 전우를 위하고 군을 위하는 길이니까.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몇몇 병사들은 감격한 듯 눈시울을 붉혔다. 지휘 차량은 면회실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소장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 풍경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이 푸른 군복을 입고 호령하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듯 했다. 오만으로 가득 찼던 젊은 장교의 모습에서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더욱 저 젊은이를 이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교육은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이어야 했다. 태풍의 중심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 길을 그리고 있었다. 사단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는 박순자 할머니와 그 맞은편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김태환 소장, 그리고 벽처럼 굳어 서 있는 이진호 중위. 세 사람 사이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흘렀다. 김 소장은 이중위를 사단장실로 직접 데려왔다. 징계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되 그 전에 박순자 장군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중위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겁에 질린 이중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진호 중위입니다. 이 중위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진호 중위. 자네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가? 아닙니다. 학군사관 후보 생활 OTC 출신입니다. 그래. 어느 대학을 나왔든 어떤 과정을 거쳐 장교가 되었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자네가 지금 대한민국 육군 장교라는 사실이지.
자네 어깨에 달린 그 다이아몬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할머니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중이는 우물쭈물하며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 대답이야. 박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이중희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이중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할머니의 작은 체구에서 산과 같은 압도감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계급장이란 말이야,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군림하라고 주어진 완장이 아니야. 그것은 책임의 상징이다.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아가 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라는 무겁고도 신성한 징표란 말이다. 할머니는 이중희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쳤다. 그런데 자네는 오늘 그 신성한 계급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나? 힘없는 노인을 겁박하고 한 인간의 정성을 짓밟는 흉기로 사용했어. 자네는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오용하고 군복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내가 오늘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자네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내 손주가 복무하는 부대의 장교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하들을 대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만약 내가 처음부터 별 셋짜리 예비역 중장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면 자네는 어땠을까? 아마 땅에 엎드려 큰절이라도 했겠지. 하지만 그건 진정한 존경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굴복일 뿐이야. 나는 자네의 맨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다. 이중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할머니의 모든 말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내가 현역 시절 혹한기 훈련 중에 길을 잃은 적이 있었네. 통신은 두절되고 식량은 떨어지고 부하들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 그때 인근 산골 마을의 한 할머니께서 우리 부대를 발견하고는 당신께서 드실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갓 지은 밥과 뜨거운 국을 끓여주셨네. 군인들이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면서. 그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했는지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상에 잠기는 듯 했다. 그때 깨달았지. 우리가 군복을 입고 지켜야 할 것은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바로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 없는 군대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의 지지 없는 군대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말이야. 그런데 자네는 오늘 그 국민을, 그것도 자네 할머니뻘 되는 노인을 노인네라 부르며 내쫓았어. 자네는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스스로 적으로 만든 셈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이진호 중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울음소리는 사단장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깨달은 자의 통렬한 참회였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찼던 그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김태환 소장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칼이나 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품격과 지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었다. 한참을 울던 이중희가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아 그를 차분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긴 마치 길 잃은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었다. 일어나게. 군인은 함부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야. 자네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자네가 모욕했던 이 나라 국민 전체일세. 그녀의 말에 이중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정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통렬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 지나고 사단장 집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진호 중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고 김태환 소장은 깊은 고뇌에 빠진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장군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말문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이진호 중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번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민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무엇보다 장군님께 헤아릴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군법에 의거하여 이진호 중위를 군 검찰에 송치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군사재판. 그 단어에 이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군사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불명예 전역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제 막 시작된 그의 군 생활은 물론 앞으로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김 장군, 나는 그 결정에 반대하네. 예상치 못한 말에 김 소장과 이중이 모두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장군님, 하지만 이자의 죄는. 김 소장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물론 저 젊은이의 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야. 벌은 받아야 마땅하지. 하지만 사람을 벌하는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단순히 고통을 주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함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진정한 처벌의 목적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야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늠름한 군인들이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 젊은 장교를 군사재판에 넘겨 군복을 벗기는 것은 가장 쉬운 해결책일세.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나는 저 젊은이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 저런 젊은이를 이대로 내치는 것은 군으로서도 국가로서도 큰 손실이야. 할머니는 다시 몸을 돌려 이진호 중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깊었다. 나는 저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네. 군복을 벗기는 대신 군인으로서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말이야. 김 소장은 스승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님,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단장 영창에 보름간 보내게. 그 좁은 공간에서 계급장도 직책도 없이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처절하게 고민하게 만들게. 그리고 영창에서 나온 후에는 2달간 사단에서 가장 힘든 GOP 격오지 소초로 보내. 그곳에서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경계 근무를 서게 하게. 장교로서가 아니라 이등병의 마음으로 최전선을 온몸으로 겪어보게 하란 말이야. 그것은 실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장교를 영창에 보내고 병사들과 함께 경계 근무를 세운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김 소장은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다. 이진호 중위의 오만한 엘리트 의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려는 할머니의 큰 그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나에게 직접 찾아오게 하게. 그때 가서 내가 직접 용서의 말을 전해주겠네. 이진호 중위는 할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었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그는 오히려 용서와 자비라는 가장 무거운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 무게가 그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줄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김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장군님의 높으신 뜻 받들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경례가 아니었다.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 위대한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그날 이후 이진호 중위는 박순자 할머니의 말대로 영창과 최전방 GOP 소초를 거치며 혹독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고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우면서 그는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았다. 계급장의 무게, 전우의 소중함,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땅과 국민의 가치를 온몸으로 배우게 된 것이다. 모든 징계가 끝난 날 그는 약속대로 박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겸손하고 성숙해진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군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의 절을 받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마침 면회를 나온 손자 김민준 일병을 그에게 소개해 주었다. 두 젊은 군인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고 그 만남을 시작으로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다. 이후 이진호는 군 생활에 더욱 매진하여 부하들에게는 존경받고 상관에게는 신임받는 훌륭한 장교로 성장해 나갔다. 그는 종종 휴가를 내어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뵙고 민준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동두천의 작은 위병소에서 시작된 한바탕의 태풍은 한 젊은 장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놓았다. 경기도 연천 휴전선이 한반도의 허리를 서늘하게 가로지르는 곳. 제28보병사단 예하의 한 GOP 소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외로운 섬과도 같았다. 사계절 내내 칼날 같은 바람이 능선을 핥히고 지나갔고 밤이 되면 손에 잡힐 듯 쏟아지는 별빛 아래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만이 감돌았다. 이곳이 바로 이진호 중위가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발을 들인 강철의 요람이었다. 사단장 영창에서 보낸 보름은 그에게서 계급과 자존심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시간이었다. 좁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는 오롯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다. 박순자 할머니의 짓밟힌 도시락, 그녀의 서늘한 눈빛,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이라던 목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장교라는 직위 뒤에 숨어있던 자신의 나약하고 오만한 민낯을 보았고 부끄러움에 몸서리쳤다. 영창에서 나온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GOP 소초 전입이었다. 소초에 도착한 첫날 소초장인 동기중위는 그를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병사들은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사단장에게 밉보여 쫓겨온 장교 할머니에게 행패 부린 인성 파탄자.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지시는 명확했다. 이등병의 마음으로. 그는 도착하자마자 소초장에게 건의했다. 소초장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훈련과 작업을 병사들과 동일하게 받겠다. 경계 근무 역시 병사들과 함께 편성해달라.
소초장은 어처샀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단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에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렇게 이진호 중위의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장교 숙소 대신 병사 생활관 구석에 자신의 군장을 풀었다. 처음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하루 4-4시간의 쪽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경계 근무와 진지 보수 공사,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올가매는 병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괴롭혔다. 저 양반 쇼하는 거 아냐?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철조망을 보수했고 한겨울 새벽의 혹한 속에서 초소에 버티고 서서 전방을 응시했다.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배식을 받았고 설거지와 청소 역시 솔선수범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야간 경계 근무 중 매서운 추위에 떨고 있는 초병에게 자신의 방한용품을 말없이 건네주었을 때였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병사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날 이후 병사들은 조금씩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밤중에 벌어진 비상 상황이었다. 북측 초소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되고 귀순 유도 경고 방송이 울려 퍼지면서 소초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실탄이 지급되고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인 순간 갓 전입 온 신병 하나가 공포에 질려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이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이진호 중이었다. 그는 쓰러진 병사의 곁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방탄모를 벗어 병사의 입에 대주며 차분하게 호흡을 유도했다. 괜찮아. 나를 봐. 내 숨소리에 맞춰서 천천히 숨을 쉬어. 들이쉬고 내쉬고. 할 수 있어. 그의 침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는 전장의 소음 속에서 그 어떤 명령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어린 병사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끊임없이 격려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장교가 아니었다. 전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진정한 군인이었다. 다행히 상황은 북한군의 단순 오인으로 밝혀졌고 비상은 해제되었다. 그날 이후 소초 내에서 이진호 중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를 문제 장교로 보지 않았다. 자신들과 함께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추위와 공포를 함께 견디는 믿음직한 전우이자 위기의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지휘관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그들의 고충을 듣게 되었다. 보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 방한 장비 문제, 휴가가 잦은 간부들 때문에 가중되는 근무 부담,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이 관념 속의 국민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이 평범한 청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달의 시간이 흐르고 그가 소초를 떠나는 날이 왔다. 소초장은 이제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중위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건강히 돌아가십시오. 병사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를 둘러쌌다. 한 병사가 무심한 척 그에게 초코파이 하나를 건넸다. 이거 드시면서 가십시오. 밖에서는 줘도 안 먹는 건데 여기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진호 중위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병사들에게 진심을 담아 답례했다. 철책의 새벽과 칼바람 속에서 그는 오만했던 과거의 자신을 묻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휘관이야말로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였다.
GOP에서의 혹독한 담금질을 마치고 본부대로 복귀한 이진호 중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경박한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 조용하지만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그와 박순자 할머니의 손자 김민준 일병의 관계는 눈에 띄게 돈독해졌다. 사건 이후 박순자 할머니의 주선으로 몇 차례 면회실에서 마주 앉았던 두 사람은 처음에 어색함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민주는 자신의 할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이중희를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GOP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중희는 민준에게 때로는 엄한 선임 장교로 때로는 친한 형처럼 군 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진호 중위의 이야기를 종종 적었다. 오늘은 이중희 님이 저희 생활관에 들러 고장난 난방기를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사격 훈련 때 자세가 불안정한 제게 따로 시간을 내어 가르쳐 주셨는데 덕분에 포상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혹독했던 가르침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민준이 속한 중대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신임 중대장으로 부임한 오정식 대위 때문이었다. 그는 부임 초부터 병사들에게 과도한 격식과 권위를 요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의 문제는 단순히 엄격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책정된 중대 운영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정황이 속속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중대 회식에 쓰여야 할 비용으로 자신의 관사 비품을 구매하거나 병사들의 간식으로 나와야 할 부식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리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패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병사들의 포상 휴가증을 걸고 자신의 이삿짐을 나르게 하거나 주말에는 관용 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나들이를 다녀왔다. 심지어 병사 부모님들이 부대로 보내온 위문품들을 중간에서 가로채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기도 했다. 병사들의 불만은 쌓여갔지만 누구 하나 선뜻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 대위는 자신의 비위를 눈치챈 병사가 있으면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훈련 중에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완전 군장 구보를 시키거나 모두가 잠든에 불러내 근무 태도를 질책하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악랄한 보복이 뒤따랐다. 마음의 편지는 무용지물이었다. 오 대위는 중대 행정병을 닥달해 누가 투서를 했는지 색출해냈고 해당 병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중대의 단결을 해치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중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병사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언제 자신에게 불똥이 튈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김민준 일병 역시 이 부조리한 상황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할머니에게 배운 정의감과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돌아올 도복이 두려웠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민준의 맞선임인 박상병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박상병은 눈물로 청원 휴가를 요청했지만 오 대위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은 며칠 전 박상병이 중대 운영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질문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중대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위독한 건 딱한 사정이지만 군대는 군법으로 움직이는 곳이야. 규정은 지켜야지. 오 대위의 냉혹한 말에 박상병은 절망했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홀로 흐느끼는 박상병의 모습을 보며 민주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단순히 군 기강의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대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오대위의 귀에 들어갈 위험이 컸다. 사단 감찰실에 직접 투서를 넣는 것도 신분 노출의 위험이 있었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이진호 중이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통해 누구보다 부조리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동시에 군법과 규정에 해박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병사들의 편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민주는 이것이 위험한 도박일 수 있음을 알았다. 그 같은 간부인 오 대위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이중희가 외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진호 중위의 변화를 믿어보기로 했다. 자신의 할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역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민주는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일부러 이진호 중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이중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중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평온했던 부대 아래 꿈틀대던 거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민준 일병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이진호 중위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과 무게감을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며 무시했을 테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GOP의 혹한 속에서 그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고통이 부대 전체의 위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자세히 이야기해봐.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이 중위는 주위를 경계하며 짧게 답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그날 저녁 야간 장비 점검을 핑계로 민준을 인적이 드문 창고 뒤편으로 불러냈다. 어둠 속에서 마주 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준은 그동안 중대에서 벌어졌던 오정식 대위의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중대 운영비 횡령, 사적 지시, 부당한 휴가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박상병의 가슴 아픈 사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진호 중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을 향했던 박순자 할머니의 그 표정과 닮아 있었다. 알겠다.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오정식 대위의 행태는 단순히 군 기강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군의 근간을 좀먹는 범죄 행위였다. 이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독버섯이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아, 이 문제는 정면으로 부딪히면 너와 박상병만 다치게 된다. 오대위 같은 부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어떻게든 보복하려 들 게 뻔해. 더 교묘하고 더 지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 중위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군법 지식과 행정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부조리한 조직의 생리를 꿰뚫는 통찰력을 총동원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대였다. 개과천선한 자신이 과연 진정한 군인으로서 부하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우선 절대로 너희들이 직접 나섰다는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증거가 필요하다. 감정에 호소하는 투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 그것만이 저런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는 민준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첫째, 중대 운영비 사용 내역. 행정병을 통해 최근 6개월치 지출 결의서를 몰래 촬영해둬. 개인적인 물품 구매 영수증이나 허위 지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거다. 둘째, 관용 차량 운행 일지.
오 대위가 주말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했다면 운행 목적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운행 일지와 실제 행선지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간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 그날 오 대위를 목격한 다른 병사의 증언이나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박상병 어머님의 진단서 사본. 그리고 휴가 요청을 거부당했던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한 박상병의 자필 진술서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단어를 써가며 거부했는지 육하원 측에 따라 상세하게. 그의 지시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마치 한 편의 군사작전을 설계하는 참모와도 같았다. 민주는 그의 계획에 감탄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보되면 나에게 가져와. 그 이후는 내가 움직인다. 하지만 나 역시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야. 나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야 한다. 며칠에 걸쳐 민준과 몇몇 동기들은 이중위의 지시에 따라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 행정병을 설득하여 한밤중에 중대 행정반에 잠입해 서류를 촬영했고 운전병의 도움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했다. 박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진술서에 꾹꾹 눌러 담았다. 모든 증거가 이중위의 손에 들어왔다. 그는 확보된 자료들을 USB에 담아 완벽한 보고서 형태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 사건을 조사했던 사단 감찰실의 한 수사관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기관에 이제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손을 내민 것이다. 그는 수사관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해 말했다. 제28보병사단 본부대 소속 오정식 대위의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신분 노출이 두려워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사단장님 직속 감찰 라인을 통해 이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증거 자료는 내일 아침 사단 본청 민원함에 넣어두겠습니다. 부디 억울한 병사들이 없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는 민원함에 서류 봉투를 넣는 대신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김태환 사단장의 관사 우편함에 그 봉투를 넣었다. 박순자 할머니를 통해 얻은 신뢰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지켜봐준 사단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봉투에는 사단장님께 한 병사가 올립니다. 라고만 적혀 있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날 오전에 출근한 김태환 사단장은 봉투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다시 한번 불호령을 내렸다. 그는 즉시 감찰실장과 헌병대장을 호출해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오정식 대위가 중대원들을 모아놓고 아침 조회를 하던 바로 그 시간 감찰실과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치의 예고도 없이 중대 사무실과 오 대위의 관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당황한 오 대위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지만 사단장 직인이 찍힌 영장 앞에서 그의 권위는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압수수색 결과는 참담했다. 중대 운영비로 구매한 개인 물품들이 그의 관사에서 쏟아져 나왔고 컴퓨터에서는 허위 지출 내역서 원본 파일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이중위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날 오후 오정식 대위는 긴급 체포되어 군 검찰로 이송되었다. 중대의 폭군이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와 희열이 가득했다. 박상병은 곧바로 청원 휴가를 받아 어머니의 병실을 지킬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이진호 중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김민준 일병과 몇몇 병사들 뿐이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운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지키려는 신념과 정의를 구현하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껍데기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하들을 지키는 날카롭고도 믿음직한 칼날로 거듭난 것이다. 오정식 대위 사건의 파장은 생각보다 크고 깊었다. 사단장 직권으로 진행된 철저한 조사 끝에 그의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군사재판 결과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파면.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명예 제대였다. 군복을 벗고 초라한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였다. 이 소식은 제28보병사단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김태환 사단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병사 인권 보호 및 복지 향상 특별주간을 선포하고 전 부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조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병사들은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하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들이 모여 부대를 조금씩 건강하게 바꾸어 나갔다.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 칼날 역할을 했던 이진호 중위와 그 칼날을 뽑아들 용기를 주었던 김민준 일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들은 영웅으로 칭송받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전우들의 신뢰라는 가장 큰 훈장을 얻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상쾌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주말. 김민준 일병은 정기 휴가를 받아 부대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이진호 중위의 독신자 숙소였다. 얼마 전 대위로 진급한 이진호는 이제 막 새로운 계급장에 익숙해져 가는 참이었다. 그의 진급은 오대위 사건을 해결한 공로가 암암리에 반영된 결과였지만 그는 결코 티를 내지 않았다. 진호 형, 전화 왔습니다. 군복을 벗은 민준의 목소리는 한결 편안했다. 이진호는 반갑게 그를 맞았다. 왔어? 고생 많았다. 두 사람은 이제 군대의 선임과 후임이라는 관계를 넘어 친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오늘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 바로 박순자 할머니의 집을 함께 방문하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집은 동두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두 청년 군인의 눈에는 그 어떤 장군보다 위대해 보였다. 할머니, 저희 왔습니다. 민준이 달려가 할머니를 와락 껴안았다. 할머니의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활짝 피어났다. 이진호는 민준의 뒤에서 깍듯이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충성, 대위 이진호 장군님께 인사드립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그의 경례를 만류했다. 됐네, 이 사람아. 군복 벗었을 때는 그냥 편한 형이고 손주 친구지 무슨 장군님은. 어서들 들어오게. 할머니의 집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상 위에는 얼마 전 이진호와 민준이 할머니 댁을 찾아와 함께 담갔던 김장김치와 텃밭에서 갓 뜯은 채소들로 차린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이진호는 처음으로 흙을 만지며 배추를 절이고 민준과 함께 웃으며 김칫솔을 버무렸다. 군 생활 내내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일상의 행복이었다. 세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할머니는 이진호의 밥그릇 위에 따끈한 갈비찜 한 점을 올려주었다. 몇 달 전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짓밟혔던 바로 그 갈비찜이었다. 많이 먹게. 이번에는 흙먼지 안 묻었으니 안심하고. 할머니의 짓궂은 농담에 이진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장군님 아니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밥 한 술을 뜨기 전에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할머니는 그저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고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지. 자네는 아주 힘든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주는 오대위 사건 이후 부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훈련 분위기도 활기차졌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전우애가 살아났다고 했다. 할머니는 묵묵히 손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셨다. 이진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할머님, 그날 왜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저를 군복 벗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셨을 텐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휘관에게 가장 쉬운 일은 부하를 처벌하고 내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얻고 변화시키는 것이라네. 나는 자네의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 날의 내 모습을 보았어. 오만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 그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았네. 한 번의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재단하게 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녀는 시선을 돌려 이진호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자네들이야말로 내게 희망을 보여주었네. 민준이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진호 자네는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다른 이의 아픔을 끌어안는 정의를 보여주었지. 한 사람은 용기의 씨앗을 뿌렸고 한 사람은 지혜로 그 씨앗을 싹 틔운 게야. 할머니는 이진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군인의 어깨에 다는 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닐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우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속에 떠있는 별이야말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진짜 별이지. 자네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별을 가슴에 품은 진짜 군인이 되었어. 그걸로 된 걸세. 그날의 대화는 이진호와 민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울림을 남겼다. 시간이 흘러 김민준은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는 사회에 돌아가서도 할머니와 이진호에게 배운 정직과 용기를 잊지 않는 훌륭한 청년으로 살아갔다. 이진호는 그 후로도 승승장구했다. 탁월한 지휘 능력과 따뜻한 인품으로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고 머지않아 최연소 대대장으로 발탁되었다. 어느 봄날 신임 소위들이 그의 대대로 전입해왔다.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신고하는 한 젊은 소위에게 이진호 대대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 어깨에 달린 그 계급장의 무게를 항상 잊지 말게. 그건 자네가 부하들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라 부하들을 위해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책임의 표식이야. 그리고 기억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도 위의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은 수년 전 한 할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바로 그 가르침이었다. 동두천 위병소에 먼지 날리던 그날 짓밟혔던 도시락 하나가 뿌렸던 씨앗은 이제 커다란 나무로 자라난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숲을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텃밭을 가꾸며 자신이 키워낸 두 그루의 든든한 나무가 만들어낼 더 울창한 숲을 그려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진정한 군인의 긍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